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하자 연준이 드디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일단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6월달까지 무려 3차례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까지 열어놓는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금리 인하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강력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속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어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또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른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환율을 잡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외국인들의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또 햇볕이 짱 하고 내려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도 이렇게 해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충격이 크고 변동성이 컸었던 한 주간을 보내느라고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녹초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시작했다가 연준의 개입을 통해서 상승 반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 반전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낙폭을 줄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4%대가 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마이너스 1%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상당 폭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 주만 치면은요 뉴욕 3대 지수가 무려 10%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코 이 낙폭에 대한 폭이 작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투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자, 리먼 사태 이후에 최악의 낙폭이다 이렇게 분석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금융위기와 맞먹는 그런 어떤 스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퍼펙트 스톰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약간 좀 걱정되는 게요. 고점권에서 이런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조정이 제대로 들어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리기만 하는 변동성에서는 일단 고점보다도 단기적 변동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다시 내렸다가 하는 형태의 이런 단기 변동성이 확장이 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 하락에 대한 반등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하락폭을 제한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연준이 조금 개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연준 홈페이지에 긴급 성명을 올립니다.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은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고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지금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의지,
뭐 여기서 가장 강력한 것은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다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3월에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 가능성을 100%로 인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횟수는 6월달까지 무려 3차례에 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 3월달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또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또 하고 아니면 6월달에 또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연달아 3번을 갖다가 인하를 때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0.25씩 하더라도 무려 0.75%포인트의 엄청난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전무후무한 무지막지한 그런 금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한국 증시도 일단 금리 인하를 무조건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1% 이하의 금리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금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인하를 지속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이런 이슈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일단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각종 이제 상품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환율의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또 경기가 불안하다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좀 한국을 떠나는 그런 이탈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한 효과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적인 부분을 보면은 금융위기와 맞먹는 그런 정도의 어떤 패닉, 충격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라는 그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후폭풍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금리 인하는 당장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효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이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도 같이 따라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좋은 소식에 대한 경기 부양 책임은 좋겠습니다만 나쁜 상황을 일단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낙폭적인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막아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조금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 즉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저금리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역시 경기 방어주, 금, 이런 그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 가격이 인상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향후에 금값은 1,8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임대 수익,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리츠 상품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은요, 일단 가장 먼저 변화가 있는 것들은 자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매력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 투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존에 있었던 뭐 예금, 적금, 뭐 채권 쪽도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물론 높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채권 쪽 매력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권의 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하에서 채권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이유는 뭐 같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고요. 금리를 인하시키는 부분들은 시장의 경제적인 어떤 부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의 움직임이 더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일단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할인채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수익률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것이 바로 채권의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금값이란 것은 뭐 이자가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뚜렷한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이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갈 곳을 잃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그 임대 수익, 즉 뭐 채권보다도 수익률 높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다도 안정성이 높다 생각될 수 있는 리츠 사업 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 대비 걷어들이는 수익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보다 낫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제로금리보다 낫다 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냥 1년에 4%만 주더라도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래.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그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거기서부터의 리스크는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장 보기에는 지금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일단 이렇게 안전자산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방어주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주가 상황들이 전통적인 방어주로 불리는 종목들도 그렇게 대표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내리거든요. 시장이 내려갈 때는 같이 내립니다. 대신에 그 낙폭 자체가 일반적인 테마주나 그다음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것뿐이지 방어주인데 왜 내려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시장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방어주 역할은요, 세게 한 2대 맞을 거를 한 대만 맞는 겁니다. 10대 맞을 거를 2대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생과 그 다음에 불량학생이 같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때릴 때 불량학생은 10대 때리고 모범학생은 네가 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고 한 2세대만 때리는 거. 근데 2세대 때린다고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어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방어주적인 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변동성이 큰 만큼 다시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떠나지 말고 시장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방어주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어주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 대형 종목군들의 반등이 우선시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렇게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내려갔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접근하시더라도 사실은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방어주 공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해주면 좋아요. 대형주들 그런 건 아주 좋은데 돈이 없어요. 지금 다 물려있어서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금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얻어맞은 그런 종목군들의 충격이 그대로 와닿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테마주들에게서 가장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투자는 조금 삼가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어주도 그냥 방어주다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방어주라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수급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입니다. 자금이 대이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외국인들이 지금 신흥국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 달러 이런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환율이요 지금 1215원 1200원은 넘어선 지 제법 됐죠. 그 내려올 줄은 몰라요. 내려올 줄을 모르는 모습. 진짜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요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외국인들은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원화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매도는 가속화되고 매수는 주춤거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율이 상승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원화가 훨씬 더 수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원화의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경기 부양의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아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물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환율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요, 뭐 지난 금융 위기 때도 그랬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큰 붕괴의 조짐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이런 어떤 두려움에 떠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환율이 조금 오르더라도 주가는 상승시킬 수 있는 또 시장의 변동성, 즉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내는 그런 경기 부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점쳐지고 있고 또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여기에 맞는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율을 막아내는 방법은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뭐 그까짓 거 쌤쌤이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외국 자본이 없이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과는 좀 다른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외화 자본들을 많이 끌어다가 기업들의 어떤 바탕을 근본을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MF 때를 생각해 본다면 외화 자본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환율이 높게 치솟아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외화 부채를 갚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국가적인 어떤 부도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일어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굉장히 다르죠. 환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외 쪽으로 져야 되는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예비 비용으로 이제 유보를 많이 쌓아놓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빚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뭐 제2의 IMF가 온다든지 뭐 국가가 부도된다든지 망한다든지 이런 지금 욕을 잠깐 한번 했는데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었죠. 중국은 국가적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GDP 대비 2.5배. 어마어마하죠. 그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환율이 계속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외화 자본이 들어와서 즉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경기적인 어떤 불안과 함께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태, 즉 몇 중고, 3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IMF를 겪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이고 꼬숩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수출 관련주인데요. 중국에 기대어 있는 중국 의존도의 수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중국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수혜를 입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또 환율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내수 관련주들 또 수입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훌륭하게 좋은 포인트는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외화를 풀어서
이런 환율을 안정시키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것도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화를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외화를 많이 보유하는 거, 일단 예비 자금들을 많이 보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를 계속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기 전략이냐 단기 전략이냐 봐야 되겠죠. 지금의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악재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초당적으로 대응해서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시켜버린다. 그냥 우리가 도박판에서 보면 이런 건 돈지랄이라고 그러죠. 돈지랄. 돈을 갖다가 막 뿌려넣는 겁니다. 이렇게 슈퍼 추경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 경기 부양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은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이 경기 부양으로 쏟아놓은 자금들은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의 매력은 더욱더 높아진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의 가격대, 매수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겁을 먹고 떨고만 있을 것인가 이 생각도 잠깐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또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셀 코리아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느냐?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채권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매도가 나온 부분들은 단기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지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현재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도가 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시점에서도 방어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엑소더스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대탈출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을 너무 걱정만 하시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시장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떨고 있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로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꾀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무려 3차례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월달이죠. 다음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100%로 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가 가속화되면서 금값과 같은 안전자산, 방어주 쪽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자금의 어떤 이동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관심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방어주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고 해서 방어주가 무조건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의 대이동,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아직 셀 코리아에 대한 우려감은 아니고 또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재 주가 상황은 매력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추세가 결정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또는 하락세를 지속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상승 추세를 전환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다시 뒤바꾸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추세가 여전히 상승세인가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장기적인 추세에 결코 방향성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추세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답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슬기롭고 편안로운 그런 한 주간 마무리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햇빛 좋을 때
요즘에는 좀 뭐 우려감도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산책도 조금 하시고요. 사람 드문 곳 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잘 하시고 개인 위생, 마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 잘 하셔가지고 꼭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3월 달에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시장 곧 온다는 거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